피고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정위기와 국정마비의 비상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소집 및 심의 과정을 별도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알린 공보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한 불법한 수사와 위법한 체포, 영장 집행 행위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공무집행 방해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의 경호처의 적법한 경호행위를 공무집행 방해로 구성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합니다. 증거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일부 공소 사실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은 계엄의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이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기소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내란의 실행 과정에서 어떤 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행위는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공소 사실은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국무회의에 관한 부분이므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한 것입니다. 물론 피고인에 대한 내란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그 이후에 개별 실행 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 등이 별도로 검토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로 주장되어야 할 것이지 별도로 기소되는 것은 안 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두 개의 실체 판결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개별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소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 방해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헌법에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국무위원의 심의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무회의의 심의는 의결을 포함하는 절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무위원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심의에 참여하고 기명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여 이를 국무회의록에 남기고 의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무회의는 우리 현행 헌법 조문상 명백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심의기관입니다. 우리 헌법 제88조 제1항은 국무회의를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결에 대한 규정은 헌법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에 기속되지 않으며 사전적 통제 절차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헌정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제1공화국 건국헌법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요소를 혼합한 정부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공화국 헌법은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취하였으므로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국무원은 당연히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국무회의의 법적 성격은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인 점은 명백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는 국무회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6조에서 효력이 아닌 의사 종족수와 의결 종족수를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헌법기관으로서 국무회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은 국무회의의 심의의 효력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규정에서 종족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국무위원들에게 심의권이라는 구체화된 권리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무회의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년 헌마 225 결정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 의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국무회의 성격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 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여 국무회의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피고인은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고 직권남용의 행위가 부존재하며 국무위원회 심의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침해의 결과가 없어서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국무위원들이 심의할 권리를 방해할 인식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즉 범행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소집 연락을 한 국무위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서 내지는 소집 연락을 하지 않아서 국무위원회 심의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공소장 기재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하였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소장 제41쪽입니다. 그 목차를 보시면 피고인의 국무회의 소집 등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10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20시로 보입니다. 20시 30분 무렵부터 21시 33분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김용현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및 국무회의에 배석할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등에게 대통령실로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전 상황이라고 해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성원이 되기 전까지 2024년 12월 3일 20시 20분경부터 22시 00분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국무회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외교부 장관 조태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등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반박을 하는 과정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난다. 국무위원의 상황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다라고 하였고 외교부 장관 조태열에게 재외 공간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시켜라 라는 내용의 문서를 건네주었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후 상황입니다. 22시 17분경 송미령이 도착하여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모이게 되자 22시 17분부터 22시 22분경 배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이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해야 하니 나는 간다. 국무회의를 심의를 했고 발표해야 하니 나는 간다 라고 말을 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이 공소장 기재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시 20분경부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소집될 때까지 계엄 선포를 미루고 국무위원들과 계엄 선포에 대해서 열띤 심의를 하였고 22시 17분경부터 11명의 정족수가 충족되자 22시 22분경까지 심의한 후에 22시 23분경 계엄을 선포하였음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국무회의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미처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배제 그리고 배제가 아닌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의 성원을 기다린 것으로 국무회의의 적법 요건을 적극적으로 갖추고자 하였던 것임이 확인되어 이 사건 공소 사실의 피고인의 고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직권남용 행위가 부존재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실 인근에 있거나 위치가 확인되어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 특정 국무위원을 지정해서 배제하거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술을 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국무회의의 심의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이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를 하였으므로 유리한 의결을 위하여 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하였다는 논리 역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전술하였듯 국무위원들에게 심의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침해받을 권리가 없어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즉, 이 사건에는 피고인의 고의도, 남용 행위도, 남용의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그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 금융실명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국무위원들은 일과 후에 퇴근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전에 안건에 대해 전혀 설명을 받지 못하였고 대통령 비서실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무위원들은 당시 협상이 진행되던 중이던 우루과이란도에 대한 중요한 의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고 그대로 국무회의를 종료하고 생방송을 통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면서 특별히 국무회의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즉 국가긴급권의 발령이 검토되는 비상상황에서 절차의 관여와 밀행성의 요청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겨레 신문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신문기사를 보면 6시에 긴급 국무회의 소집 통보가 있기 전까지 국무회의 소집 사실은 물론 내용조차 전혀 감지하지 못하였으며 7시에 긴급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되었으며 7시 30분에 발표를 하고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었음을 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 4시 27분 비상계엄 해제 담화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고자 하나 새벽인 관계로 아직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고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24년 12월 4일 4시 27분에서 4시 29분 단 2분 동안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있었고 국무위원이 도착하여 성원이 되는 대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방부 장관의 제안 설명에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회의록은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전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회의를 개최하고 별다른 심의를 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만 발언을 하였으므로 하자 있는 심의가 되어 위법한 국무회의이고 적법한 계엄 해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엄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역시 직권남용으로 기소하여야 합니다. 기소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특검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으면 명확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억지식 공소제기로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독재를 위한 계엄, 친위 쿠데타, 계엄이 내란이라는 프레임과 허위의 선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 9쪽입니다. 공소장 제9쪽은 피고인의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야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쟁점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며 국무위원, 검사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를 탄핵하는 등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유만으로는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2024년 12월 3일 22시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 기재의 공소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비상계엄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의 폭주의 원인이 있었던 것임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장기 독재를 꿈꾼다거나 하는 허황된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은 오로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판단할 사항이며 특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님을, 내란이 아님을,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의 사후 작성 공수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당시 강의구 부소실장은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문 자체는 국방부 장관이 이미 작성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붙일 행정서식 수준의 표지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임의로 해당 표지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 표지에는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서명을 먼저 받은 뒤 24년 12월 7일 피고인에게 재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해당 표지를 보고 왜 부속실이 이런 문건을 작성하느냐고 물었고 강 실장은 그냥 복원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서명을 요청하였기에 피고인은 장관과 총리 서명을 확인한 뒤이어 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후 12월 8일 한덕수 총리가 강의구 실장에게 별것 아닌 표지가 혹시나 논란될 수 있으니 파기하라는 취지로 연락을 했고 결국 강의구 실장은 피고인에게 별도 보고 없이 행정총괄인 국무총리의 뜻에 따라 이 사건 표지를 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표지는 공소장이나 일부 언론 보도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새로 작성한 문서나 부서의 외관을 작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국방부 장관이 이미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고 강의구 부속실장이 작성한 건 표지 형식의 행정문서에 불과하며 일반적인 부서 형식이나 부서 절차, 권한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즉 강의구 실장이 선포문의 내용을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내용을 수정한 사실은 전혀 없고 어디까지나 행정상의 표지 문서였던 것입니다. 강의구 실장이 작성한 표지 예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2024년 12월 3일이라는 내용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첨부된 한 장의 행정표지 양식임이 명확하고 별도로 강의구 부속실장이 선포문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표지는 바로 이 한 장입니다. 대법원 98도 4350 판결에 따르면 공용서류 무효죄는 공무서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삼는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의 보관 책임자가 더 이상 공무서에서 사용할 의도 없이 폐기할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 그 문서는 더 이상 공용서류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총리는 강의구 실장이 작성한 표지에 대해 행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 취지를 적용할 때 해당 문서는 폐기 즉시 공무서에서 사용되거나 보관될 예정이었던 서류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142조가 보호하는 공용서류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문서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 등의 공공기관이 공식적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강의구 실장이 작성한 표지는 그의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작성된 비공식 문건에 해당할 뿐입니다. 또한 해당 문건에 대통령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로 자동적으로 분류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생산된 기록물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의구 부속실장이 작성한 그 표지는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대통령 기록물로도 평가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강의구는 대통령 실장 산하의 부속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는 대통령의 일정 관리와 같은 비서적 성격의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와 관련한 중요 정책 문서나 결정사항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거나 이를 통제할 권한은 부속실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적 직무적 한계를 감안할 때 강의구 실장이 임의로 비상계엄 선포문의 표지 문건을 작성한 것은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난 무권한의 행위로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문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 표지는 국무총리가 폐기를 지시한 문건으로 정식 문서로서의 성격조차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공소사실은 마치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 부서란이 포함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처럼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해당 표지가 사전 결재를 요하는 선포문의 일부 문서가 아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소급적으로 적법성을 가장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할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해당 표지는 단순한 형식 보완을 위한 서식에 불과했고 피고인에 의해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작성 지시가 있었다거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허위 문서로 활용된 바도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직접 진술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할 필요성도 없었고 사후 외관을 조작하거나 위작할 고의 역시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강의구 부속실장이 작성한 표지는 그 자체로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로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해당 문서는 단순히 책상 서랍에 즉시 보관되었을 뿐 외부에 제출되거나 실질적으로 행사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공소장 어디에도 이 문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사의 사실 내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문서죄 동행사로 의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문건은 직무와 무관한 자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이며 행사 목적도 명백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지 문서는 공영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고 대통령 기록물로도 분류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야 뒤늦게 이 문서의 존재, 폐기 사실을 보고받았고 작성 단계에서는 사전 보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강의구 부속실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본 사건을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서는 피고인이 사후에 알게 된 사실임을 감안할 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손상 혐의는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결국 이 사건 표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 외신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8도 223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경우라도 그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이고 그 상대방의 행위가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과 외부에 전달하는 사자의 역할을 하는 자이지 독자적인 가치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따라 보도 내용을 선별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아닙니다. 설령 대통령의 입장이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전달한 대변인에게 객관적 팩트를 일일이 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대변인의 역할은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하게 왜곡 없이 전달하는 데 그치며 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에 귀속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제실무 회담을 진행한 직후 국내 언론 보도와는 상반된 주장을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밝힌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 직후에 경제회담이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어 합의문이 필요조차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요구가 워낙 엄격해서 그대로 관세 협상을 했으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즉 대통령실 공보 내용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곧 직권남용의 근거가 된다면 역대 모든 대통령실의 공보나 발표는 형사처벌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모든 정권의 공보 담당자들, 그 지시자인 대통령들은 해당 정권의 공보 행위로 인해 형사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형법이 정한 직권남용죄의 요건을 명백히 초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혼동하는 위험한 전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건 홍보비서관을 통해 공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특검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모여 2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경고성 계엄임을 발표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지를 한 것에 대해 외신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을 공보함으로써 본인의 업무를 처리한 것일 뿐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거대 야당의 반복적인 탄핵 시도로 인한 행정 사법 기능의 마비, 위헌적 법률안의 남발,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혼란과 헌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설령 국가기금권 발동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과 판단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은 법리상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메시지 계엄을 통해 헌정 질서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국회에서의 해제 의결에 따라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자체가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 대외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대통령과 국회가 각자의 역할을 통해 질서 회복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국회사회에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판단 하에 이 나라가 건재하다는 취지의 공보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청장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려 한 정황도 없으며 실제로 국회는 신속하게 해제 의결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군의 투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김봉식 청장은 신분증 확인한 뒤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의 출입을 승인했고 이 상황은 조지호 청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명확한 입장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을 모두 들여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피고인은 김봉식 청장에게 격려의 뜻을 전달하면서 경찰이 초기에 적절히 관계자들을 출입시켰다고 상황이 원활히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군 출동과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충돌일 뿐이기 때문에 민간인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검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경찰을 시켜 국회 외곽을 봉쇄 및 차단하고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이라 지시하고 국토방위 사령부 병력으로 하여금 국회 진입, 비상계엄 해제의결 방해 시도를 하고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요 인사들에 대한 합동, 체포드 편성 운영을 했다는 등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객관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계엄 해제에 필요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는 즉시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미리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국회 입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진행하자 피고인은 즉각적으로 병력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헌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해제 절차 과정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이 정상적이고 완전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국내외 언론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외신에 전혀 공지하지 않았다면 국제사회에 스스로 무정부 상태임을 자인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이는 외교적 경제적으로 더 큰 혼란과 손실을 초래하였을 것입니다. 해외 홍보비서관은 외신 브리핑을 담당하는 직무에 있고 해당 직무 범위 내에서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업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직무 범위를 일탈하거나 의무 없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상급 공무원이 대통령이 실무 공무원이